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유하. 예. 오늘 이제 시즌2 이제 시작됐습니다. 아까 이시은 학생이 역사가 선생님 바뀌는 건가요? 근데 선생님 안 바뀝니다. 그대로예요. 우리 그대로 하니까 저 뭐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선생님은 누가 끌어내기 전까지 절대로 안 나갑니다. 여러분들과 항상 만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스튜디오가 바뀌었죠. 예, 드디어 2학년이 좋은 스튜디오로 입성을 했습니다. 선생님 마음이 굉장히 새로워요.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반갑고요. 앞으로 역사 수업은 똑같습니다. 수요일, 금요일인데 시간표만 1교시와 2교시로 바뀌었으니까 같이 그때 계속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업을 하기 전에 항상 이제 선생님이 지지난 시간부터 우리 민쌤과 함께하는 오늘의 역사 이야기를 간단하게 했는데요. 오늘은 한번 다른 흑사병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몇몇 학생이 자꾸 이렇게 얘기하니까 무슨 왜 세계사를 하세요 그러는데 우리 중학교 역사는 한국사와 세계사 합쳐진 역사 과목이에요. 근데 이제 물론 한국사를 중심으로 하긴 하지만 근데 이제 꼭 이게 세계사라고 해서 이상한 게 아니라 이제 세계사를 하니까 같이 상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우리 여러분들 한번 들어봐 주시면 고마울 것 같고요. 오늘은 중세 유럽의 흑사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여러분들 요즘 전염병이 굉장히 유행하잖아요. 이렇게 이제 선생님이 여러분과 만날 수 있는 것도 전염병 때문인데 감염병이라고 하죠. 근데 이 감염병이요. 역사를 바꾸는 감염병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흑사병이라 불리는 감염병인데요. 이게 15세기, 빠르면 15세기, 뭐 16세기, 17세기 유럽에서 이게 시작되어서 유럽 인구의 절반, 뭐 많게는 3분의 2까지도 사망을 했다고 하는 병이 흑사병이에요. 걸리면 사체가 검게 변해서 죽는다 해서 흑사병인데요. 이 흑사병에 대해서 한번 보면요. 우리 유럽의 그 당시에 중세 유럽의 상황을 보면 우리가 유럽 하면 지금 굉장히 선진국이고 잘 살고 이럴 것 같지만 유럽이 이렇게 세계적으로 선진국이라고 대접받은 지 얼마 안 돼요. 18세기 지나서. 원래 많은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17세기, 18세기 우리나라 조선 후기까지는 아시아가 전 세계 생산량이라든지 문화라든지 모든 게 앞서간다고 해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유럽이 자유주의와 시민혁명 이런 걸 통해서 굉장히 많이 세계적으로 퍼지면서 지금 세계적으로 굉장히 우월한 위치에 있는데 중세 유럽은 선진국이라고 하기 참 부끄러울 정도로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심지어 고대 로마에도 있었던 이런 하수구라든지 이런 위생 상태가 중세 유럽에는 거의 없었어요. 인구는 굉장히 많은데 도시로 사람이 많아서 위생 상태는 굉장히 불량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 유럽에서 보면 이 남자들이 모자 쓰잖아요. 중절모라는 모자도 쓰고 망토도 쓰거든요. 이런 게 왜 이제 쓰기 시작했냐면 뭐 여러 설도 있습니다만 중세 유럽에서 하수도가 없으니까 오물이나 오변을 이렇게 창밖으로 버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그걸 막 뒤집어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남자들이 모자를 쓰고 망토를 두른 게 그런 이유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세 유럽에는 에티켓이 남자가 건물 쪽으로 걷는 거였대요. 왜냐면 맞으니까. 그리고 여자들 하일 있죠. 이게 막 엄청난 오물, 쓰레기, 뭐 변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것들을 피해 걷기 위해서 굉장히 뾰족한 신발이 나왔다라는 이야기도 있을 정도로 중세 유럽의 위생 상태는 아주 최악이었습니다. 이런 최악의 위생 상태는 전염병에 걸리기 아주 최적의 조건이죠. 이 흑사병이라는 건 흔히 쥐가 이 쥐의 배설물을 옮는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쥐의 배설물은 이런 유럽 최악의 위생 상태를 기반으로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퍼져나가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자, 이때 이 그림이 그 당시 흑사병의 그림인데요. 뭐 진짜 막 상상을 초월하나 봐요. 지금 코로나는 거의 뭐 비길 때가 아닐 정도로 굉장히 큰 혼란이었는데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화면을 보면 중세 시대 의사들이 쓴 마스크인데 우리 할로윈이나 이럴 때 이런 뭐 많이 쓰죠. 이게 왜 그랬냐면요. 그 당시 중세 유럽 의사들은 검정색 가운을 많이 입었대요. 왜 그랬냐면 뭐 여러 설입니다. 선생님이 얘기하는 게 정설은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가운을 입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의사들이 성직자가 의사를 겸직하는 경우도 있어서 성직자의 검은 가운을 입기도 했고 또 이 당시 실력 있는 의사들은 막 가운에 피고름이 잔뜩 묻어 있는 게 되게 그걸 막 뭐라고 하지? 왜 찢어진 전투복, 막 흙 묻은 운동복 이런 것처럼 굉장히 실력 있는 의사의 상징이기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게 약간의 검정색이나 이런 가운을 많이 입었고요. 이 마스크는 이게 까마귀의 모습을 상징하는 모티브를 따온 건데 까마귀가 이 뭐 죽음의 의미기도 하고 뭐 그렇죠. 그래서 여기 우리 셔럽 학생이 호흡기로 전염이 된다고 생각해서요. 그런데 맞습니다. 흑사병이 비말, 지금 유명하죠. 비말로 전파된다고 생각해서 이런 마스크를 썼는데 이 부리 부분 있죠. 이 부리. 이게 왜 이렇게 뾰족하냐면요. 이 부분에다가 허브를 넣었대요. 그래서 의사들이 이렇게 숨 쉴 때 허브향이 이렇게 오는 거.
굉장히 무섭죠. 보기만 해도 이런 것들이 이제 흑사병이 오면서 퍼지면서 생긴 건데요. 하지만 이런 전염병이 나쁜 것만 아니에요. 우리 역사적으로 전염병이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동시대는 고통이었고 힘들었지만 역사적으로 봤을 땐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이 흑사병으로 유럽 인류 인구의 절반 이상이 죽으면서 새로운 문화가 태동하기 시작해요. 그게 르네상스라는 문화예요. 우리 중세 유럽의 문화는 신중심의 문화, 굉장히 뭐라고 하지? 수직적인 문화였는데 이게 인간 중심의 그 인문주의라고 하죠. 그리스 로마 시대의 인문주의가 부활하고 부흥하는 것, 그걸 르네상스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이 흑사병을 이후로 이게 인구가 줄면서 이런 이후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그림이 보카치오라는 이탈리아의 작가가 쓴 데카메론이라는 책을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근데 이 데카메론이라는 책은 뭐냐면 10명의 남녀가 여자 7명, 남자 3명의 10명의 남녀가 그 당시 지금도 피렌체가 코로나에 굉장히 위험한 도시인데 참 묘하게도 그 당시 피렌체가 흑사병으로 굉장히 위험했나 봐요. 그래서 이 피렌체를 피해서 저기 시골에 들어가서 이 10명이 15일 동안 하루 한 번씩 자기가 왕이 돼서 여왕이 돼서 이야기도 주도하고 하는 거를 소설로 쓴 게 데카메론입니다. 그 아까 이시은 학생 중2는 한국사 아닌가 하는데 이시은 학생 혹시 제 수업을 안 듣나요? 제가 처음 시작에 얘기했죠. 한국사가 아니고 정확하게 말하면 역사예요. 역사. 역사는 세계사와 한국사가 포함되어 있는 건데 우리 진도는 한국사를 나가는 거지만 역사 이야기로 세계사적 이야기도 해준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리고 중2 한국사가 아니고 역사입니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또 첫 번째 르네상스가 태동됐다는 거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개인주의 문화. 우리 서양하면 유럽하면 제일 유명한 개인주의잖아요. 개인주의가 이기주의랑은 달라요. 개인을 존중하고 나와는 다른 거를 인정해주는 사회인데 이게 바로 흑사병의 영향이 컸다고 해요. 지금 오늘날로 우리가 코로나로 사회적 격리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코로나가 죄송합니다. 흑사병이 전파되지 않도록 사람들이 좀 격리 두기를 했나 봐요. 결의를 두기를 했나 봐요. 그러면서 오늘날에 이런 개인주의 문화가 발달된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자꾸 한국사, 역사 얘기하는데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중학교 2학년은 과목명이 역사예요. 세계사도 포함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진도는 한국사가 맞지만 그냥 오늘의 역사 이야기로 한국 세계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 댓글 올리는 학생 제 말 좀 듣고 올려주세요. 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우리 유럽에 여행 갔다 온 학생들 있죠. 유럽에 여행 가면 물론 새로운 호텔들은 안 그런데 좀 오래된 호텔을 가보면 욕실에 배수구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샤워할 때 이 커튼 보입니까 여러분들? 이 커튼을 이렇게 치고 해야 돼요. 이렇게 치고 여기까지 다. 이 커튼을 밖으로 내놓으면 안 됩니다. 안으로 치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물이 흘러내리는 걸 막기 위해서 그래요. 왜 그랬냐면 예전에 그 배수구로 쥐들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이 쥐들이 흑사병을 옮겼기 때문에 다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유럽에는 그 전통으로 욕실에 웬만한 욕실은 이 배수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욕조에서 배수구가 하나 있죠. 그래서 물이 안 튀도록 해야 돼요. 선생님도 유럽 처음 갔을 때 그것도 모르고 막 밖에다 물이 튀었다가 나중에 막 그걸 막 다 닦았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런 문화가 있다는 거. 요즘 짓는 호텔은 조금 다릅니다. 자, 그리고 이런 이 흑사병 이후로 세상이 유럽 사회가 많이 변했고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변했고 중세 유럽이 끝나고 근대 유럽이 시작되었다는 근대 세계사적으로 근대가 시작됐다라는 계기가 된 게 흑사병이에요. 그러니까 전염병이 또 가져오는 역사적인 어떤 변화도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하면서 하지만 우리 동시대 사람들은 굉장히 전염병이 어려우니까 우리도 빨리 하루빨리 전염병을 이겨내고 여러분들이 학교에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자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토록 원하던 도대체 왜 한국사 수업 안 하나 했던 오늘 파워포인트가 자꾸 빡빡 넘어가서 미안해요. 이거 컴퓨터가 바뀌었는데 선생님이 처음 쓰다 보니까 좀 어색해서 그러니까 이해해줘요. 한국사로 와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대로 이번 시간에는 발해는 어떤 나라를 계승하였을까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는요. 발해의 건국 과정과 발전 과정에 대하여 파악할 수 있다. 두 번째, 발해의 대외 교류에 대하여 알 수 있다입니다. 자, 우선 발해는 누가 건국했냐? 중요한 겁니다. 오늘 수업의 절반이 바로 이거예요. 발해의 건국. 바로 대조영이라는 사람이 동모산에다 하는데요. 고구려가 당나라에 멸망한 다음에 대조영이 고구려 유민을 끌고 동모산, 오늘날에 저기 길림성이라는 데가 있어요. 중국에 그쪽에 있는 건데 거기에다가 건국을 합니다. 근데 보면은요, 이게 동모산이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여러분 보시면 여기 보면 이렇게 보면 여기가 다 산성이잖아요. 이게 잘 안 써지네요.
마치 우리 고구려의 졸본성도 첫 수도 이렇게 높은 산 속에 있었잖아요. 산 위에 있었잖아요. 왜 그러냐면 나라를 처음 세우면 아무래도 국가가 약하기 때문에 굉장히 방어적이에요. 외적의 침입이나 이런 게 첫 번째 목표, 침입을 막는 게 첫 번째 목표이기 때문에 주로 방어에 편리한 산성에다가 많이 돕을 정합니다. 그래서 이 동모산에다가 첫 돕을 정했다라는 겁니다. 대조영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뭐 아직도 역사적으로 분분합니다. 고구려인이냐, 뭐 말갈인이냐 그런데 그럼 말갈인은 고구려인이 아니냐? 말갈인 역시 고구려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추측하기로는 말갈 계통이지만 고구려에게 귀족 자위를 받았던 고구려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대조영이 세웠다라는 거 우리가 꼭 알아두십시오. 근데요, 선생님, 왜 발해를 우리가 공부해야 되나요? 발해가 도대체 우리 역사와 무슨 관계가 있나요? 라고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발해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를 지금부터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해를 왜 우리의 역사라 보냐면요. 그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주민 구성에서 보면 그 힌트가 나와요. 지배층이 대부분 고구려 유민입니다. 고구려인들이 대부분 지배층이에요. 그리고 대다수의 피지배층은 말갈인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갈인도 역시 고구려에서 바운더리에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발해는 자체 스스로가 고구려 계승의식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고구려 계승의식이.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잠깐만 하고 잠깐 들어가면 말갈인이 뭐예요? 선생님, 말갈족이 뭐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한국사를 공부하다 보면 말갈족이라는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우리 삼국시대는 말갈족이라 불리는데요. 이 말갈족 이름이 고려시대는 여진족으로 바뀝니다. 아골타라는 사람이 통일을 하거든요. 그러다가 다시 흩어졌다가 조선시대 오면은 누르하치라는 사람이 다시 이 여진족을 통일해요. 그때 이름은 또 만주족으로 바뀌죠. 그래서 만주족이 여진족이고 여진족이 말갈인이다. 말갈족이다. 다 똑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알아두고 가세요.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우리 이 발해가 고구려의 계승의식을 나타내는 증거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일본의 역사서 스기와라노 미치자네라는 사람이 약 9세기경에 썼던 역사서 유치국사, 일본 역사책이에요. 거길 보면 발해는 고구려의 땅에 세운 나라이다. 백성에는 말갈이 많고 토인이 적다. 토인이 촌장이 되었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도 이 고구려 계통이 세웠던 나라임을 알 수 있고요. 그보다 더 확실한 건 발해가 8세기에 일본에 보낸 국서에 스스로 내가 고구려의 힘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려의 땅, 여기서 고려라는 건 고구려예요. 고구려의 땅을 수박하고 부여의 전통을 이어받았다. 이렇게 스스로가 고구려의 후의 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발해를 사실 그 전까지는 우리 역사를 인식 안 했던 게 더 많아요. 근데 이게 발해가 우리 역사로 들어온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요. 조선 후기 실학자 들어봤어요? 유득공이라는 사람이, 정조 때 실학자인데 유득공이라는 사람이 발해고라는 책을 써요. 거기에서 남북국 시대라는 걸 처음으로 이야기합니다. 남쪽에는 통일신라가, 북쪽에는 발해가 있었다라는 이 얘기가 그거죠. 그러면서 이제 발해를 우리 역사로 인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다시 정리할게요. 여러분들, 발해를 우리의 역사로 인식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했죠? 발해 스스로가 고구려의 후예라고 생각했다라는 계승의식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했죠. 근데 생뚱맞게 무슨 다른 나라 가서 막 발해를 계승했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고구려를 계승했다고 할 수 없잖아요. 발해인 자체가 지배층은 누구였다? 고구려계 유민이었다. 이걸 봤을 때 우리는 그 발해를 우리의 역사로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시즌2보다 달라진 게 있죠? 여러분들이 이게 수업 실수에 인정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과제를 해서 올려야 돼요. 이제 선생님들이 정해준, 학교 선생님들이 정해준 곳에다가 올려야 되는데요. 선생님이 첫 번째 과제, 따단 하고 나갑니다. 발해는 어느 나라를 계승했을까요? 선생님이 한 5초 전에 이야기했죠? 어느 나라를 계승했는지를 선생님들이 정해준 과제란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예, 권호민 학생 마지막에 요약해 주나요? 예,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좀만 기다려 주세요. 복잡해지게 왜 포함되냐 이러는데, 예, 그렇죠. 우리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우리 역사도 하나였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수가 있는데, 역사는 상당히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옛 역사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좀 자긍심도 생기고 그러지 않나요? 네. 교복 빨리 입고 싶고 학교도 빨리 가고 싶죠. 딸기, 오렌지, 포도, 커피, 우유 학생. 선생님도 빨리 학교를 가고 싶어요. 자, 그럼 이런 발해도 발전합니다. 그런데 발해 되게 한계가 뭐냐면요. 발해는 스스로 남긴 역사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발해인 스스로 남긴 역사서가 없진 않겠지만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국의 역사서나 삼국사기 기록을 보고 할 수가 없는데,
발해는 그렇게 역사가 기록된 역사가 적다 보니까 다행히 아까 우리 학생처럼 왜 이게 많아져서 복잡하게가 아니라 발해는 그래도 공부할 양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그 대조영과 함께 발해는 딱 4명의 왕만 기억하면 돼요. 발해를 세운 대조영, 그리고 대조영의 다음 아들이었던 대문예, 그리고 선왕, 이렇게 4명의 왕만 기억하면 되는데요. 처음에 무왕부터 봅시다. 대무예가 무왕이에요. 근데 이 무자가요, 여러분, 무슨 무자냐면요. 아유, 이상하게 나오네. 싸울 무자, 힘쓸 무자, 뭐 싸움 잘할 무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 이름이 무왕이었다는 거 말 자체를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딱 듭니까? 싸움을 잘 떠는 왕 같죠? 그래서 이 무왕은요, 이 북만주일대로 이렇게 쫙쫙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왕이에요. 그리고요, 어디까지 공격하냐면요, 여기가 산둥반도입니다. 이 산둥반도를 장문이라는 장군을 시켜서 공격을 해버려요. 그러면서 당나라를 굉장히 괴롭히기도 했던. 그러니까 싸움 잘하는 왕이에요. 그래서 무왕이에요. 이게 무왕이에요. 근데 그 다음 왕은 문왕이에요. 문왕. 우리가 문 하면 무슨 문이냐면 글월문. 그러니까 입문할 때, 학문할 때 문자예요.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 이 사람은 싸움보다는 좀 더 유한 걸 좋아했구나를 우리는 약간 느낌으로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문왕은 어떤 걸 했냐면 당과 우호 관계를 했고요. 근데 이제 문왕의 특징은 우리가 문왕하면 딱 기억해야 될 거 하나가 또 뭐냐면 수도를 많이 옮겼어요. 수도를. 그래서 우리는 농담으로 천도대왕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수도를 많이 옮겼다라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중경용천부에서 상경으로 갔다가 상경에서 동경으로 갑니다. 그래서 다시 문왕 사후에 상경으로 다시 올라가는데요. 그러니까 동모산에서 중경으로 가고 중경에서 상경으로 가고 상경에서 동경으로 가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그러면은 천도를 왜 해요? 수도를 왜 옮기는 거예요? 혹시 외적의 침입 때문에 옮기나요? 아닙니다. 발해가 수도를 옮기는 이유는요, 외적의 침입보다는요, 나라가 초창기에는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주로 성이나 이런 방어에 유리한 곳에 세운다고 했잖아요. 근데 방어에 유리한 것은 거꾸로 말하면 뭐도 힘들까요? 나한테는 뭐가 불리할까요? 내가 나가는 것도 불리해요. 당연히 들어오는 게 어려우니까 나가는 것도 불리하겠죠. 그래서 나라가 발전하고 힘이 커지면 나가기 유리한 곳으로 수도를 옮기기 시작해요. 우리 고구려 예를 들어볼까요? 졸본성에서 국내성으로, 국내성에서 평양성으로 천도를 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수도를 옮기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바로 왕권 강화예요. 그쪽에 계속 있으면 그 토착 세력, 그쪽에 자리를 잡은 토착 세력이 강해지면서 왕권을 위협하거든요. 그러니까 왕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방법으로 수도를 옮기기도 해요. 이런 이유로 수도를 계속 옮겼던 왕이 문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제일 중요한 왕입니다. 우리 별표 땡.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왕이죠. 선왕입니다. 성왕 아니에요. 선왕이에요. 선왕. 왜 선왕이냐면요, 이 선왕은 발해의 전성기예요. 그래서 당나라로부터 무슨 칭호를 받냐면요, 바다 건너 해동의 큰 나라이다, 번성한 나라이다 해서 해동 성국이라는 이 칭호를 받기도 할 정도로 전성기를 구가하게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선왕. 자, 그런데 이렇게 잘 나가던 발해가 갑자기 멸망해요. 원래 뭐든지 전성기가 지나면 쇠퇴기가 와요. 왜냐하면 우리도 산을 맨 꼭대기까지 올리면 그 다음 뭡니까?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전성기가 오면 그 다음 쇠퇴기긴 하지만 발해는 너무 갑작스러웠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근데 역사사가 없으니까 왜 그런지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역사학자들은 그냥 역시 발해 역시 지배 계급의 권력 다툼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만, 몇몇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 당시 백두산이 폭발해서 화산으로 폭발로 인한 국력의 손상, 국력이 약해지면서 결국 거란에게 멸망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선생님, 백두산이 폭발했다고 발해의 국력이 왜 약해지나요? 그럴 수 있는데요. 화산이 폭발되면요, 거기서 나온 화산재나 이런 걸로 그 해가 가려져요. 그리고 그 지역 자체가 다 폐허가 된다고 그래요. 우리 몇 년 전에 여러분들 기억하려나?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5년, 10여 년 전에 정확하게 기억 안 납니다만 유럽의 아이슬란드에서 화산이 폭발해가지고요, 유럽 전체 항공기들이 전부 다 결항이 됐었어요. 한참 동안. 왜냐하면 이 화산 폭발되면 화산재가 하늘 높이 올라가서 구름을 가려버린대요. 그래서 몇몇 학자들은요, 우리가 빙하기가 온 이유 중에 하나도 이 화산 폭발로 인해서 해가 가려지면서 추워졌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하여간 이렇게
발해 국력이 9세기 말에 갑자기 약화되는데 또 그 반면에 누가 강해지냐? 거란족이 강해져요. 이때 야율아복이라는 사람이 거란족을 통일하면서 우리 중국 역사에도 등장합니다. 요나라라고 하죠. 요나라. 이 요나라를 만들면서 이 요가 거란에 이제 우리는 발해까지 침입해와요. 그래서 926년에 발해는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다시 왔다 갔다 해서 미안한데 또 한 가지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하였음을 알 수 있는 증거가 또 하나 나와요. 무엇이냐? 이 당시 멸망한 발해 유민들, 발해 옛 주민들이 전부 다 어디로 건너가냐면요. 고려로 건너가요. 고려는 왜 안 쓰죠? 918년에 건국이 되는데요. 잘 안 써지네요. 여기다 쓸게요. 918년에 고려가 건국이 돼요. 고려가 건국이 되는데요. 926년에 발해가 멸망하죠. 그러면서 이 유민들이 전부 다 고려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 발해 유민들의 숫자는요, 어마어마했다고 그래요. 당시 고려 인구의 대략 7에서 10% 정도 되는 인구. 굉장한 인구죠. 이거는 굉장한 거예요. 이런 정도의 인구가 넘어갔는데 그걸 다 받아줬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발해와 고구려의 계승, 또 고려라는 나라 자체가 왜 이름이 고려냐? 고구려를 계승해서 고려예요. 그래서 이 연결되죠. 자, 고려 자체가 고구려를 계승했고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했으니까 고려는 당연히 발해 유민을 받아줄 수밖에 없었겠죠.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구려 발해가 고구려 계승의 이 증거이기도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어려운 걸로 가봅시다. 우리 발해는 별거 없다고 했는데 조금 어려운 걸로 가보면 이제 발해 중앙 정치 제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발해 중앙 정치 제도는요, 그 당시 이제 우리는 이 당시에 당나라의 영향이 굉장히 커요. 우리 동아시아 문화권이라고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가서 동아시아사를 배우는 학생은 배울 텐데, 우리 한국, 일본, 중국, 베트남 이런 나라들 동아시아 문화권이라고 하는데요. 이 동아시아 문화권의 기본 스탠다드가 되는 나라가 바로 당나라예요. 당나라. 중국의 당나라. 당나라 문화가 사실 동아시아 문화의 스탠다드인데, 이 당나라의 통치 제도가 삼성 육부제라는 게 있어요. 삼성 육부제. 이거를 누가 따라하냐면 발해가 따라합니다. 물론 신라도 따라하고요. 심지어 우리 고려도 발해 삼성 육부제도 따라해요. 근데 이 당나라의 삼성 육부제를 보면요. 원래는 당은 제일 중요한 게 중서성이에요. 중서성. 이 중서성은 귀족들의 연합체예요. 중서성이고 그 밑에 문화성이 있고요. 문하성입니다. 문하성. 미안해요. 문화성이 아니라 중서성, 문하성, 그리고 상서성이 있고요. 이 상서성 밑에 6조, 이호, 예, 병, 형, 공이라는 6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삼성 육부. 미안합니다. 6조는 조선이고 6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삼성 육부제라고 하는데 이게 동아시아 문화의 기본이에요. 기본 항상. 그 통치제도에. 이거를 신라도 가져오려고 했고 물론 오면서 좀 제대로 못 가져오죠. 고려는 두 개 합쳐서 중서문화성과 상서성 이성 체제예요. 그리고 이 발해도 이 삼성 육부제를 그대로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PPT를 보면 우리 발해는 이런 당의 제도를 모방해서 삼성 육부제를 가져옵니다만 당나라와는 조금 다른 게 있어요. 우선 뭐냐면 순서가 달라요. 우리 당나라는 이 상서성이 가장 크지만 가장 중요했지만 발해는요. 미안합니다. 당나라는 중서성이 가장 중요했지만 중서성과 문화정이 가장 유명했지만 발해는 상서성에 해당하는 정당성이 가장 핵심이에요. 정당성이. 그리고 이름도 달라요. 그 식을 뭐라고 하냐면 명칭과 운영 방식이 상당히 독자적이다. 그래서 상서성, 문화성, 중대성이 아니라 정당성, 선조성, 중대성이라 불리고요. 그리고 정당성 밑에는 좌사정과 우사정이 있고 그 밑에는 이호의 병영공의 육부가 있지만 이름도 달라요. 이름이 충인의 지의 신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죠? 태권도장 이런 데서 많이 들어봤죠? 이게 유교적 영향을 받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교적 영향을 받아서 이 부서의 이름들이 다 충인의 지혜심을 달렸다. 그래서 정리하면 명칭과 운영 방식에서 독자성을 유지하였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예. 당나라 체계가 좀 다르다기보다는 당의 체계를 가져왔지만 이걸 발에 맞게 변형시킨 거예요. 심재호 학생. 그러니까 당의 제도는 모방해왔지만 이거를 우리에 맞게 독자적으로 운영한 것을 우리는 발해의 정치제도로 한다. 그거는 고려도 마찬가지고요. 신라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리고요. 그 중정대라는 게 있어요. 그게 어사대라는 건데 어사대 하면 우리 어사하면 뭐가 떠올라요, 여러분들? 암행어사가 떠오르죠? 예, 이 어사대라는 건 감찰기관이에요. 관리들의 비리를 감찰하는 감찰기관이었던 어사대가였던 중정대가 있어요. 어사대는 당나라 관제고요. 그리고 비서성에 해당하는 문적원이 있습니다. 비서성은 알죠? 비서 역할, 왕명의 출납 뭐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국립교육기관인 주자감이 있었어요. 당나라에서는 국자감이었죠. 우리 고려의 국립교육기관 이름도 국자감이에요. 여러분 국자감 거꾸로 하면 뭔지 알아요? 예, 감작국이죠, 감작국. 예. 이게 발해에는 주자감이었고요. 고려시대 되면 국자감이 되고요. 조선으로 가면 뭐로 바뀝니까? 조선에 되면 다시 성균관으로 바뀌게 된다는 국립교육관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꼭 기억하세요. 발해 중앙정치제도는 뭐였다? 삼성 육부제도다. 우리 exist God 이거 성 이름도 다 외워야 해요 하는데 우선 가장 중요한 거는 성 이름보다 더 중요한 건 삼성육부제 당의 제도를 모방했다는 것과요. 그리고 명칭과 운영 방식에 독자성이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해요. 성 이름도 외우면 좋지만 핵심은 그게 아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중앙제도를 봤으면요. 지방행정제도를 봅시다. 발해의 특징은요. 5개의 수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운데 중경이 있었고요. 그 위에 상경, 동경, 서경, 남경에 5경이 있었습니다. 5경, 15부, 62주가 있었습니다. 5경은 이렇게 아까 5개였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촌락이 있었는데 이 촌락의 촌주는 주로 말갈인에게 맡겼다고 해요. 이제 그 사람들도 달래야 되니까. 자, 보면 여기가 5경이에요, 5경. 이제 우리 발해는 수도가 5개 있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수도 역할을 했던 가장 오래 했던 건 아까 말했던 상경입니다. 상경. 선생님 한번 가봤어요. 근데 이제 이제 상경 이야기하면서 다시 얘기할게. 발해의 문화로 다시 한번 보면 발해의 문화는요. 당연히 어디 문화가 기반이 될까요? 발해의 문화는 어디가 가장 기반이 될까요? 고구려 문화가 기반이겠죠. 왜요?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했으니까 당연히 고구려 문화가 기반이겠죠. 하지만 당나라 문화도 많이 들어옵니다. 왜? 당은 워낙 발전된 문화였기 때문에 당의 문화를 흡수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주민들 대부분이 다 누구라고 했어요? 말갈인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말갈의 문화도 합쳐집니다. 그래서 발해 문화의 특징은 고구려 문화를 기반으로 하되 당과 말갈 문화가 혼합된 문화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발해 문화 중에 고구려의 문화가 발해 문화 중에 당나라 문화가 이렇게 섞인 건 어떤 것인가를 한번 볼 건데요. 첫 번째가 바로 발해의 수도였던 상경이에요. 발해의 수도 상경은요, 당나라의 수도였던 장안성을 모방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 이 당시 동아시아의 대부분의 수도가 다 당나라의 수도인 장안성을 모방해서 도시를 계획해요. 이게 뭐냐면 장방형, 이렇게 직사각형의 모양의 가운데 쭉 주작대로를 이렇게 놔 있는 이런 왕궁 앞에 이게 대부분 당나라 수도 장안성을 기본으로 해서 수도를 이렇게 건설합니다. 발해도 역시 상경을 이렇게 당나라의 수도의 상경을 장안성을 모방해서 건설을 해요. 그래서 이거 선생님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지금의 중국의 흑룡강성 쪽에 가면은 이런 해림 이쪽 위에 가면 이런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상경성의 터가 남아 있어요. 여기 가보면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성터에 이건 이 상경성 왕궁터입니다. 여기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했지 고구려 문화를 기반으로 했다고 했는데요. 고구려 문화의 기반의 증거가 뭐냐? 바로 온돌이에요. 여러분 온돌이 뭔지 알아요? 우리 서양뿐이 아니라 중국이나 일본은 다 난방을 어떤 식으로 하는 줄 알아요? 화로나 난로 같은 걸 넣어서 공기를 덮여요. 하지만 우리 민족은 바닥에 불을 떼서 따뜻하게 해서 바닥을 뜨뜻하게 하나 그러죠. 그걸 구들장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온돌 문화 이게
고구려의 문화라고도 하고요. 우리 한민족의 문화라고 하는데 이 온돌이 발해 성터에서 발견이 됩니다. 이 온돌의 흔적이 있다라는 걸 봤을 때도 고구려의 문화를 우리가 발해가 고구려의 문화를 많이 가져왔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또 이 고구려 문화를 가져왔다는 증거가 많아요. 이 치미가 뭐냐면 그 지붕 끝에 이렇게 기와 끝에 멋있게 달아놓은 거 있죠. 지붕이 있으면 그러니까 지붕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지붕 끝에 이렇게 달아놓는 건데 이 치미가 고구려 치미와 발해 치미가 거의 비슷해요. 생긴 게 보면 알시겠죠. 그리고 기와도 보면 상당히 비슷합니다. 기와는 뭔지 알죠? 이거는 이제 기와가 그 지붕을 만드는 건데 이거 맨 밑에 이거는 이제 그 사실은 이거 기와가 아니라 막새죠. 막새. 기와를 끝에 막아놓는 거. 이 기와의 모양도 비슷하고요. 토끼의 모양도 비슷하죠. 뭐 이 당시 토끼가 뭐 다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하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쓰레기 토끼 기억납니까? 발해 토끼랑 비슷했던 토끼가 비슷하다는 건 뭘 의미한다고 그랬죠? 같은 집 문화가 전파됐거나 지배층이 같거나 이런 걸 의미한다고 그랬죠. 발해 토끼와 고구려 토끼가 상당히 비슷하면서 이게 발해가 고구려 문화를 계승했음을 알 수 있는 증거가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우리 오세민 학생, 선생님 역사는 배울수록 흥미롭고 재밌네요. 고맙습니다. 역사가 사실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역사를 좀 더 재밌게 가르쳐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선생님 때문에 역사를 흥미를 잃을까 봐 그게 가장 선생님은 고민이 되고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요, 발해의 고분을 보면요. 이거는 좀 재밌는 게 고구려와 당나라 문화를 전부 다 받아들였으면 알 수 있어요. 고구려 문화를 받아들이즘을 알 수 있는 가장 큰 증거가 바로 이 발해 문왕에 따렸던 정해 공주의 묘가 발견됐는데 천장이 이런 걸 모주림 천장 구조라고 그래요. 사각형을 계속 줄여나가죠. 이게 왜 그러면 무너지지 않도록 쌓기 위해서 사각형을 계속 줄여나가요. 이걸 어려운 한자로 말각주정이라고 하는데 이 모주림 천장 구조가 원래는 고구려의 무덤 양식의 대표적인 이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고구려의 강서대묘에서 발견됐던 모주림 천장 구조를 발해의 정해공주묘에서 똑같죠? 이게 고구려 영향이라는 증거예요. 그리고요, 또 문왕의 또 다른 딸인 정해공주묘를 보면요, 이번은 고구려 문화와 발해 문화가 전부 다 섞여 있어요. 여기는요. 우선 미안합니다. 고구려 문화와 발해 문화가 아니라 고구려 문화와 당나라 문화가 다 섞여 있는 걸 알 수 있는데 당나라 문화의 대표 중에 뭐냐면요, 혹시 기억납니까 여러분? 무령왕릉 할 때 중국의 무덤 양식은 어떤 무덤이라고 했죠? 벽돌 무덤이라고 했죠. 정해공주묘는요,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벽돌 무덤이에요. 하지만 당나라의 영향을 받아서요, 모주림 천장 구조가 나타나요. 여기 보입니까? 그리고 벽화도 있고요. 그래서 이 정해공주를 보면 고구려와 당나라의 모든 영향을 다 받았음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발해에서는요, 불교도 굉장히 융성해져요. 불교도 굉장히 융성해지는데요. 이 여러분들 화면 왼쪽에 보이는 것이 석등입니다. 발해 석등. 이게 석등이 원래 그 절에다 갖다 놓는 건데 이 사진 멋있죠? 선생님이 직접 찍은 거예요. 비가 오는 날 이 사진을 딱 찍는데 비를 엄청나게 맞으면서도 이 석등을 사진을 찍느라고 움직이지 못했어요. 선생님이 원래 이런 유물 보면 감동받는 스타일은 아닌데 이걸 보면서 엄청난 감동을 받아가지고요. 이 사진이 선생님의 핸드폰의 배경화면, 약 1년간 배경화면이었어요. 그리고 옆에는 발에서 발견된 불상이에요. 근데 불상 이름이 이불병좌상이에요. 이불병좌상. 이불병좌상이 뭐냐면 이불이 뭐예요? 두 명의 불상이 있다는 뜻이죠. 두 개죠. 병좌가 뭐냐면 병렬이라는 뜻이에요. 둘이 나란히 앉아있다. 두 명의 불상이 나란히 앉아있는 상. 이불병좌상인데요. 이게 발해에서 발견된 아름다운 그 대표적인 불상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걸 봤을 때 발해도 불교 문화가 상당히 융성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어떤 게 TMI라는 거죠? 네, 모르겠네. 네. 자, 그리고 이제 발해는요, 또 이렇게 불교 못지않게 유학도 상당히 발전했습니다. 유학 알죠? 유학. 학문. 그래서 아까 말했죠? 그 주자감. 이거는 감자국 아니에요? 주자감이에요. 감자주네. 주자감이라는 국립교육기관, 유학을 가리키는 국립교육기관을 설치했고요. 당나라, 지난 시간에 혹시 기억납니까? 당나라는 국제적인 성격이라 외국인을 위한 과거제도 많이 실시했는데요. 그 과거제 이름이 뭐라고 했죠? 빈공과라고 했죠. 12분 남은 게 아니라 선생님 시계로는 6분 남았습니다. 한진규 학생. 네, 40분 수업이에요. 당의 빈공과에 신라인들도 많이 합격했지만 발해인들도 많이 합격했어요. 그래서 재밌는 게 신라와 발해가 라이벌 의식이 강했거든요. 그래서 서로 자기네 나라 사람을 장원급제 시켜달라고 막 로비를 하는 사건도 벌어져요.
이게 등재 뭐 서열 사건이라고 하는 건데 자기 사람 이름을 더 위에 올려달라고 자기 나라 사람. 뭐 그리고 쟁장 사건이라는 것도 벌어져요. 뭐 사신이 왔을 때 어디 앉히냐, 더 위에 앉히냐 이런 것들 굉장히 신라와 라이벌 관계였죠. 그리고 발해 유학을 또 발전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요. 정효공주 무덤에서 비석이 발견되는데요. 이게 당나라의 아주 유명한 사륙 변려체라고 있어요. 그 굉장히 막 유려한 글씨체라고 해요. 글을. 글씨체가 아니라 글을 굉장히 유려하게 쓴 이런 명문이라고 하죠. 명문. 이런 것들이 발견된 걸 봤을 때 유교 문화가 상당히 융성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김빈성 학생 교과서 몇 쪽이 그런데 우리나라 중학교 교과서는 거민정 제도라 출판사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출판사마다 교과서 페이지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찾아서 보기도 바라고요. 선생님이 학습 자료를 에듀충남에 올려놨으니까 그걸 다운받아서 보면 돼요. 교과서는 학교 가서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당의 대외관계, 대외교를 봅시다. 우선 무당 때부터는 당나라와도 친선관계를 맺었다고 그랬죠. 당나라와도. 그 친선관계를 맺은 증거가요. 산둥반도에 발해관이 설치됩니다. 여기 보면 마치 뭐랑 비슷해요. 발해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거 기억나야 되는데 신라인들이 당나라에 많이 가니까 뭐가 만들어진다고 그랬죠? 신라 방이 생긴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는 발해관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이 신라와도 사실 처음엔 사이가 나빴지만 나중에 사신도 교환하고 그래요. 그래서 발해에는 길이 있는데 신라와 통하는 길이 있었어요. 그걸 뭐라 부르냐면 신라도라는 교통로도 선왕 때 설치하고요. 보면은 그 신라도뿐이 아니라 일본이랑 통하는 일본도, 그 당나라 가는 조공도, 거란과 통하는 거란도 이런 여러 개의 교통로를 설치하면서 외국과 활발한 교류를 하기도 합니다. 자, 아까 우리 친구들이 그토록 원했던 이제 학습 정리 시간입니다. 학습 정리 시간 잘 보세요. 우선 오늘 8개로 정리할게요. 첫 번째, 발해는 누가 건국했다? 대주영이 고구려 유민과 함께 건국했다. 그래서 고구려 계승의식이 상당히 강했다라는 것. 그리고 왕은 대주영 포함 4명, 그러니까 역사에서 3명만 알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무왕, 문왕, 선왕. 근데 무왕, 문왕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싸웠고 친했고, 그리고 선왕은 전성기였다. 그래서 해동, 성국이라 불렸다. 그리고 중앙제도는 삼성 육부제. 미안합니다. 어느 나라 걸 따라했다고 했죠? 당나라를 따라했다고 했죠? 삼성 육부제. 자, 지방제도는요. 5개 수도 5경 15부 62주를 두었다는 겁니다. 이거 다 외워야 돼요? 뭐 외우면 좋겠죠. 네. 그리고 9세기 말에 거란의 침입으로 멸망되었다는 겁니다. 자, 발해 문화의 특징 잘 알아두세요. 발해 문화의 특징은 고구려 문화 기반 위에 어디와 어디께 합쳐졌다? 당나라와 말괄 문화가 합쳐졌다. 아까 친구 알려줬죠. 당나라께 합쳐진 건 상경성, 그리고 정효공주미, 정효공주묘. 그리고 고구려 문화는 온돌이라든지 뭐 불교 예술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알 수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일본 당나라와도 상당히 활발한 교류를 하였음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또 2번째 과제를 내줄 거예요. 여러분들 2번째 과제는 자, 발해 문화의 특징을 이야기해 봅시다. 선생님이 방금 전에 얘기했죠. 여기 있어요. 한번 꼭 알아두도록 하고요. 이거 선생님들 숙제 내준 거를 자 올려서 출석 체크 받길 바랍니다. 우리 가장 잘생긴 김상우 학생 기침하는 이유가 코로나 걸려서인가요? 근데 아닙니다. 코로나 걸리면 선생님이 여기 못 오죠. 네. 자, 질문은 여기 메일로 해주세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좀 뭐라고 했나 봐요.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질문을 하나도 안 해줬더라고요. 미안합니다. 뭐라고 안 할게요. 다 좋은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번 시간에도 질문을 좀 많이 해주시면 선생님이 답을 해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신라 말의 동요와 후삼국의 성립에 대해서 할 건데요. 여러분들 그때도 또 재밌는 수업으로 여러분을 찾아갈게요. 오늘 수업은 선생님이 강의실도 바뀌고 이 노트북도 처음 쓰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로 조금 어색함이나 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미안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완벽한 모습으로 여러분께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이 했고요. 우리 이번 주 금요일 날 2교시에 만납시다. 고생했습니다. 유바.